나한테 너 그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라고 하면 그런 게 있어. 어떻게? 그럼 너한테 뿌리나? 난 장마 싫은데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럼 또 첫눈을 꺼내는 거죠. 이렇게 싹. 그 떨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쪽이 앉아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가장 재능이 충만한 천재 시인하면 이 모습 떠오르잖아요. 다 알고 계신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랑은 굉장히 궁금해질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차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그렇겠죠.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면 진짜. 그래서 되게 뜨끔하시게 네임펜으로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에 보이는데 이거 메멘토잖아, 메멘토. 어떤 저만의 기행 같은 것의 흔적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엄청 노력하신다. 네, 책임자를 만나다 이동진의 빨간 책방 지난주에 이어서 박준 시인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드셨던 문장을 저희가 15개를 골라왔고요. 네. 네, 이걸 쭉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 테니까 네. 들으시면서 네. 네, 아니오로만 답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시겠죠? 네. 사족을 달면 안 돼. 안 됩니다. 아, 네. 네네네. 연고도 없지만 태백에 가는 일을 좋아한다. 네. 손편지를 주고받은 지가 오래다. 네. 사람으로 태어나 마주했던 고민과 두려움과 아픔은 대부분 잠을 통해 해결했다. 네. 나는 나와 같은 이름의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아니요. 생각해보면 환경이 바뀌는 일에 유난히 민감해했다. 네. 남진이 나오나보다 좋다. 네. 모든 글의 만남은 언제나 아름다워야 한다는 마음이다. 네. 철원의 겨울은 무서웠고 그 겨울보다 무서운 것은 감기였다. 아니요. 어린 시절에 많은 나날들을 자동차에서 보냈다. 네. 요즘은 일을 너무 많이 한다. 네. 순대를 좋아했다. 네. 시를 짓는 일이 유서를 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네. 꼭 내 마음 같지도 않은 일들이 봄에는 널려 있다. 아니요. 난 귀신도 아닌데 파죽이 싫다. 네. 나는 혼잣말을 할 때면 꼭 뒤를 돌아본다. 네. 다음에는 네.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네. 자, 하나씩 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이라는 곳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태백은 네. 이상하게 제가 존재하지 않아요, 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가서 민박을 얻어요. 민박을 얻으면 기억하시거든요. 그럼요. 작년에 왔었지 이렇게. 네, 네.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이 되는 건데 태백에 같은 경우에는 이 태백 시내에 터미널이 있는 근처에 제가 이렇게 잠깐 돌아다니고 그냥 숙소에 가서 글을 쓰고 이러니까 관계가 생길 만한 일이 생기지 않고 그것을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숙소도 저만 알겠지만 좀 바꾸기도 하고 네, 그런 거. 태백에 가시면 꼭 드시는 뭐 음식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혼자 가서 네. 태백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기도 상상이 좀 잘 안 돼서. 네, 그렇죠. 산채 정식 이런 거 먹기가 좀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끼니를 위한 끼니를 먹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 또 혼자 쾌감을 느끼죠. 어떤 나는 그런, 스트레인저야 그런 건가요? 네, 그 이방인의 정서를 막 네, 네, 맞아요. 가시는군요. 네. 두 번의 에세이집도 그렇고 이 두 권의 시집도 그렇고 제목이 일단 길지 않습니까? 문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는 어떻게 들으면 프로포즈처럼 들리기도 하고 실제로 이 구절이 들어가는 시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박준 시인의 시인데 시인들은 프로포즈도 다르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근데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프로포즈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프로포즈예요? 네. 오. 그러니까 그럼 어떤 고백. 그럴 것 같아요. 아. 고백의 말처럼 굉장히 진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근데 장마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피해를 생각하기도 하고 지긋지긋해 할 수도 그렇죠. 뭐 있는데 숲에 뭐 이러기도 하고. 함께 견뎌야 되는 그 무엇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걸 첫눈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할 것 같은데 혹은 벚꽃이라고 하거나 우리가 그렇죠. 함께 벚꽃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라고 하면 명백한 고백 같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명사를 바꿔보면 진짜 말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극한 직업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또 달라지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이건 제 화법인 것 같아요. 제가 대부분의 경우에서 상대가 답답해하지 않을 정도로 말을 돌려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돌려하는 이유는 두려움인데요.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사귀자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요즘에 뭐 가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야. 잔을 들고 있는데. 이거 우리 마시면 사귀는 거야? 네, 이런 너 거. 그거 마시면 나랑 네. 사귀는 거야. 네. 이게 사실 모종의 폭력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들고 마시려던 찰나에 나한테 너 그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라고 하면 그런 게 어딨어? 어떻게? 그럼 너한테 뿌리나? 그런 거잖아요. 네. 사귀기 싫으면. 네. 이건 사기야? 이러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선택해가 아니라 네. 이 지문을 이렇게 은근슬쩍 던져주는 거죠. 고백도 사지선다로 하는군요. 이렇게 쫙 네. 깔아서 이렇게. 만약에 이 문장을 네. 보고 네. 장마가 싫으면 네. 난 장마 싫은데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럼 또 첫눈을 꺼내는 거죠. 이렇게 싹. 약간 저의 의문스러운 지점이 들어가 네. 있는 건데 네. 이 말에 숨어 있는 이 약간의 폭력들을 걷어내는 일이 그러니까 가장 쓸데없고 사소한 것을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방식이 예. 정말 그러네요. 시로도 그렇고 네, 일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박준 시인답다 뭐 이런 느낌이 전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말은 보통 쓰면 예를 들면 우리는 함께 장마를 볼 것이야 라고 네.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볼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은근히 네. 항상 깔고 있는데 그 철회를 할 수 있다는 마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대에게 여지를 주기도 하고 맞아요. 그 말에 담긴 폭력성을 제거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아까 해주셨던 말씀 중에 어린 시절에 많은 날들을 자동차에서 보냈다라고 네. 하셨는데 이게 네. 아버님께서 그런 네. 쪽에 일을 하셔서 아버지가 이제 네. 트럭 운전을 하시는데 네. 이제 너무 일이 고된 코스가 아닐 때는 같이 가는 거죠. 운전 조수석에 앉아서. 그런 거 진짜 잊지 못할 경험일 네. 것 같아요. 트럭 조수석이 넓거든요. 네. 큰 트럭이니까. 네. 사실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한테 조기 교육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운전에 대한 조기 교육. 뭐라고 여기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네. 게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 혹은 자동차 같은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신나죠. 예, 예. 그리고 네. 풍경도 보이고. 근데 그때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이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길가에 바짝 붙어 있고 뭔가 초조해 보이면 저 신호가 곧 빨간색으로 바뀐다는 뜻이고 사람들이 적고 좀 이렇게 단짓을 하고 뒤로 돌아 있으면 네. 저건 이 보행 신호가 꺼진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미션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횡단보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표정을 보는 거죠. 인간 신호등이네요. 그렇죠. 그 아버님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시에서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훨씬 많이 나와요. 맞아요. 네. 그 중에서 아버지께서 이제 편마루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하루 종일 라디오 듣다가 딱 한마디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말씀이. 뭐 비 온다니 꽃지겠다 뭐 네. 이렇게 말씀을 그 말씀 하시는. 딱 한마디 했는데 그걸 또 이렇게 멋진 시로 딱 그 2연짜리 신호로 네. 만드셨잖아요. 그런 맞아요. 풍경이 그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암동이라는 시는 네. 제가 이제 혼자 살던 때 제 집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너의 집 앞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실제 장면인데 아버지가 들어오자마자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갑자기 네. 뚜루룩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구나라고 해서 아빠 왜 그래라고 했는데 제 집에서 그 40년 전에 혼자 할아버지. 살던 할아버지 집 냄새가 난다 라고 수십 년 전 할아버지가 사실 때 나였던 혼자 사실 때 할아버지 집에서 나는 냄새가 40년을 지나서 후각이 딱 자극하면서 바로 눈물을 흘리시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하고 울었다 이렇게 끝나는 시인데 그냥 네. 예명이 아니시잖아요. 본명이시죠. 본명입니다. 네. 네, 이것도 이제 아버지의 네. 센스였으면 좋겠지만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팠나 봐요.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살아나기 힘들 수도 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이제 보호자인 부모님한테 태어나자마자 이제 급하게 폐에 염증이 생겼는데 뭐 신생아들한테는 위험한 것이니까. 네. 아버지가 그러면 뭐 며칠을 살아도 출생신고는 하자라고 했는데 준비성이 별로 없으셔서 본명을 안 지신 거죠. 근데 저희 집에 돌림자가 준인데 그냥 일단 그걸 해놓고 오시는데 이게 뭐 센스로 외자를 지으신 게 아니라 일단 그 마음으로 며칠을 살아도 출생신고는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준비성 없는 그것이 섞여서 지금까지 제 이름이 됐어요. 본명이 된 거죠. 네. 네. 아니, 이런 얘기도 굉장히 시적으로 들려요. 굉장히 흥미롭게 들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실은 박춘신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한국의 어떤 서정시의 어떤 맥락 속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평론가들의 견해들도 있고요. 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백석 시인을 떠올리기도 하고 네. 더 오래된 서정 시인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박준 시인께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시를 별로 안 읽으셨다고 하고 네. 나중에 이제 몰입해서 많이 읽으셨다고 했는데 네. 과연 박준 시인께서 내 인생의 시집으로 꼽는 건 어떤 건가 저희가 한번 부탁을 드렸고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데 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한 3권의 시집을 사실 가방에 넣어왔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시집이라고 하면 조금 스스로 드는 기분은 좀 제가 스스로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내 인생이라고 하니까 그냥 제가 좋아하는 시집 3분의 시집을 골라왔는데 네. 이문재 시인. 네. 네. 그리고 아까 이것도 이문재 시인의 시. 네, 맞아요. 진짜 좋아하시는군요. 네. 또 기영도 시인의 시집도 가져왔는데 최근에 나온 시집이네요. 네, 이건 최근에 전집이었죠. 네. 네. 기영도 시인의. 네. 그래서 이제 또 한 편을 읽으려고 갖고 온 것은 기념식수라는 이문재 시인의 첫 시집인데요. 이문재 시인이 한 20대 후반에 썼던 첫 시집에 수록된 시인데 네. 기념식수. 네, 기념식수라는 청해 시. 듣겠습니다. 형수가 죽었다. 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감자를 구워 소풍을 간다. 며칠 전에 내린 비로 개구리들은 땅의 얇은 천장을 열고 작년의 땅 위를 지나고 있다. 아이들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므로 교회에선 유리창에 조화라고 매달려 있다. 나무들이 가지마다 가장 넓은 나뭇잎을 준비하러 분주하게 오르내린다. 영혼은 온몸을 떠나 모래내 하늘을 출렁이고 출렁거리고 그 맑은 영혼의 갈피에서 3월의 햇빛은 굴러 떨어진다. 아이들과 감자를 구워 먹으며 나는 일부러 어린 왕자의 이야기며 안데르센의 추운 바다며 모래 사막에 사는 들개의 한사리를 말해주었지만 너희들이 이 산자락 그 뿌리까지 뒤져본다 하여도 이 오후의 보물찾기는 또한 저문 강물을 건너야 하는 귀갓길은 무슨 음악으로 어루만져 주어야 하는가. 형수가 죽었다. 아이들은 너무 크다고 마다했지만 나는 너희 엄마를 닮은 은수원 사시나무 한 그루를 너희들이 노래 부르며 파놓은 푸른 구덩이에 묻는다. 교회 선의 끝 철길은 햇빛 철철 흘러넘치는 구름을 지나 노을로 이어지고 내 눈물 반대쪽으로 날개도 흔들지 않고 날아가는 것은 무한정 날아가고 있는 것은 이런 시였습니다. 네, 처음 듣는 시인데 약간 그 박준신 씨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어떤, 그래요? 네, 감정 같은 게 담겨 있기도 하고. 그 20대 후반에 나 쓴 첫 시집인데 아마 29이쯤일 거예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가 조금 편협한 독서가 될 수 있겠지만 내 나이, 내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 나이일 때, 이 나이일 때 이 작가가 그 나이일 때 쓴 작품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뭔가 어떤 지역 언어는 지역 언어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듣는 것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게 뭐 1960년도에 썼던 25살 작가의 글은 현재의 25살 독자가 보면 그 시차가 60년과 2019년이라는 그렇게 근 시차가 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썼던 제국 호텔이라는 시에는 이제 마흔이 등장하거든요. 네네. 한 3, 4년 뒤에 읽으시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이거는 3, 4년 뒤에 읽을 예정입니다. 네. 일단 이 두 시집을 읽고 나면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강한데 하나는 슬픔처럼 느껴지고 또 하나는 아름다움처럼 느껴져요. 네. 근데 이 박신의 그 시세계에서 이제 아름다움이나 슬픔이라는 것이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처음 시집을 쓰셨을 때 그 발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네. 살짝 읽어드리면
나도 당신처럼 한번 아름다워 보자고 시작한 일이 이렇게나 멀리 흘렀다. 내가 살아있어서 만날 수 없는 당신이 저 세상에 살고 있다. 물론 이 세상에도 두어쯤 당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발문에도 이제 아름답다라는 것과 슬픈 감정 같은 게 같이 들어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먼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단 시인으로서 뭐라고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관념어 같은 것은 잘 꺼리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일반 처음 시를 배우면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시인께서 어떻게 보면 슬픔이란 말도 굉장히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맞아요. 그 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네. 이 시에서 사실은 이렇게 멋지게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데 대한 어떤 애초의 마음 같은 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사랑도 그렇고 네, 네. 큰 관념을 그 추상적인 말들을 쓰는 것은 많은 위험이 따르는데요. 네. 다만 이 추상을 아름답다, 뭐 슬프다라는 말을 결과처럼 결론처럼 쓰지 않고 이것을 먼저 던져놓은 다음에 이것을 천천히 구체화하는 말들을 쓰기 시작하면 그것을 겨우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슬픔은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시를 쓰는데 그냥 제가 선언만 하면 그건 누구에게도 다가오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건데 거기에는 이 슬픔이 왜 자랑인지에 대한 이 추상적인 말을 에워싸듯이 아주 구체적인 말들, 철봉에 오래 매달린 일이 자랑이 원래 아니죠. 자랑이었는데 네. 이젠 자랑이 아니고 네. 폐가 아픈 것도 자랑처럼 느껴질 줄 알았는데 자랑이 아니고 뭐 이렇게 수많은 구체들 속에 추상을 넣어놓으면 이 추상들도 구체랑 이렇게 친해지면서 어떤 가시적인 옷을 입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관념적인 예를 들면 이제 섣부름 이런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뭐라고 구어에서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형용사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명사형을 쓰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이 딱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시에 굉장히 절묘하게 쓰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서로의 섣부름이었다 이런 네. 말을 하게 되면 네. 섣부름이란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굉장히 딱딱하게 들리는 말이어서 안 써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것을 정반대로 씀으로 인해서 가져오는 굉장한 어떤 그런 울림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쓸 때 이것을 쓰면 이렇게 느끼시겠지라고 완벽하게 계산을 하진 못해요. 네. 근데 기대는 하죠. 네.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가 제 기대처럼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다 장악한다면 제 기대와 독자가 이 시를 읽을 때 그 미감이 일치한다면 그건 굉장히 저한테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약간 무서운 일이기도 할 것 같고요. 네. 저도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물음표가 남는 상태에서 그것을 쓰는 경우가 있고 섣부름이라는 말도 그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에서 상대적으로 미애의 감정을 다룬다고 할 때 네. 예를 들면 이제 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짙으면서 또 약간 비유를 섞자면 약간 염분이 높다고 그럴까요? 네. 그런 게 예를 들면 절망 같은 감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반면에 이제 슬픔이라고 말하면 뭔가 맑은 느낌 같은 게 들잖아요. 근데 이제 시인께서 그 시를 계속 읽다 보면 이 시에서 절망들 같은 건 안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슬픔은 계속 배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많은 시인들이 절망 같은 거에 대해서도 쓰지 않습니까? 네. 왜 절망이 아니라 슬픔을 쓰시나 이런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데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쓰지도 않고 사실 절망이라는 감정도 물론 추상적이지만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절망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전제로 대결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세계와 나를 대결한 다음에 부딪혔는데 변하지 않는 세계 앞에서 절망한다.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잖아요. 네. 저는 애당초 대결하거나 겨루거나 이런 성향이 전혀 아니라서 겨루지 않으면 절망할 일도 없는 것이고 지거나 패배할 일도 없는 것인데 무엇을 정면으로 응시하기보다는 이렇게 애둘러 다니면서 자조하거나 포기하는 것에 더 가까운 인간형이라서 절망이라는 감정은 그렇겠네요. 제가 당연히 느낄 수 없는 혹은 느낄 수 없으니까
쓰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절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절망하기 위해서 전제의 어떤 욕망이나 희망의 상태가 있을 테니까 네, 네. 그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네. 불가능한 개념이 되겠네요. 네, 네. 그 연장선상에서 역시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시에서 시를 어떻게 쓰실까? 창작이라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우니까 네.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글 같은 거 써야 될 때 글이 잘 안 쓰면 시작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네. 그게 저는 이제 그러니까라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어떤 글을 쓰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면 그러니까라고 한 다음에 무조건 문장을 완성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후루룩 풀리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인께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병으로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네. 구체적인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음. 예를 들면 그때나 그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쓰시는데 네. 이제 어떤 시 같은 경우에 그때라고 한 다음에 이어서 따라붙는 수많은 그때들을 묶어서 시를 쓰시기도 하고 맞아요. 그해 여름 이렇게 시작하시기도 하고 네. 그렇게 이 시를 여시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과거에는 제가 처음 시를 쓸 때는 네. 약간 우스꽝스러운 장면인데 세상에 시가 널려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왜 영화인데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를 없이 자라다가 어느 도시에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국어를 하는 이 음악 천재인 어린 아이가 등장하는 영화인데요. 어거스트 러시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아, 내가 왜 이렇게 영화를 잘 알지? 네. 새들이 울고 차들이 빵빵거리고 거기서 박자감을 찾고 마치 그런 아이처럼 처음에 시를 쓸 때는 세상 모든 게 쉬웠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가다가 갑자기 낙엽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쭉 앉아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가장 재능이 충만한 천재 시인하면 이 모습 떠오르잖아요. 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네, 역시 그게 시를 쓰는데 아무 도움이 안 안 된다는 된다고요? 걸 그걸 뒤늦게 깨달았고 지금은 그렇게 갑자기 봐, 잠깐 조용히 봐 시상이 떠올랐어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대신 전복 양식장 가면 전복 양식장이 이렇게 쭉 바다에 연안에 이렇게 있고 그 뭐 다시마나 미역 같은 것을 전복에게 먹이로 주고 이제 뭐 이렇게 출하를 앞둔 전복과 이제 자라기 시작한 전복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외로 염전 같은 데 가면 대부분의 염전 방식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가지고 처음에 바닷물이 들어오고 거기에 있다가 다음 틀면 다음 간수라고 할 만한 다음 정제된 바닷물이 들어오고 점점 이제 그 알갱이들이 남는 방식인데 네. 실제로 노트도 그렇고요. 제 기억이나 마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처음에 가장 거친 시상과 시장 메모를 적어두는 것과 거기서 한번 시간에 걸러지다가 이렇게 또 내려와서 한 번 걸러진 것, 그 두 번 걸러진 것, 세 번 걸러진 것이 있고 시를 쓸 때는 물론 무엇에 대해 시 써야지라고 하지만 그 염전 같은 것을 이렇게 펼치는 거죠. 그래서 정제된 감정들을 이렇게 뽑아내는데 그 시차가 시를 쓰기 위해서 필요해지는 거군요. 네. 네. 그것이 실제로 시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필요하고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가 처음에 제가 저장해 놓은 것과 다르게 무엇을 더 갖게 되거든요. 바람 냄새라든가 어떤 뭐 시에서 얘기하면 객관성이 되겠죠. 예, 대상과의 거리 시작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제가 그해라는 말로도 시를 쓰는 일은 그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마 안 쓰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질문을 받았어요. 그 경제지에서 취재를 하시던 기자분인데 저한테 난생 처음 듣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 제가 그 질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이제 제가 시인이니까 어쨌든 그 제 자산은 앞으로 미래에 쓸 글인데 제가 5년 후에 10년 후에 글을 쓰려면 지금의 방식을 따지면 아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바닷물을 드릴 때 그 바닷물이 어떻게 보면 좀 경박하지만 자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기억을 많이 남겨두는 것이 아마 5년 후에 10년 후에 제가 글을 쓸 때 하는 행위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최대한 어떤 기억들을 많이 남겨놓자. 꼭 아름답거나 행복한 기억이 아니어도 되니 어떤 기억을 많이 남겨놓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것이 이 장소성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집에. 어디를 가는 것도 사실은 여행이라고 하지만 자산 관리입니다. 10년 후에 어떻게든 쓰겠지라는 생각으로.
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시를 보다가 굉장히 흥미롭게 느낀 어떤 모티브 같은 게 있었는데 네. 그게 뭔가 하면 혼동, 오인 뭐 이런 모티브였어요. 음.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데 미인처럼 잠드는 봄날이라는 시에서는 미인은 식당에서 다른 손님을 주인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또 이제 초복이라는 시에서 보면 자주 취해 있던 진용인의 아저씨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는지 토종닭을 구별하지 못했는지 간혹 내게 패계를 주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동네 사람들한테는 토종닭을 주고 외지인이 오면 패계를 주는 그런 닭집 주인이었는데 네. 내가 분명히 동네 사람인데도 패계를 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기억하는 일 같은 그 시를 보게 되면 아들을 아버지라 며느리를 엄마로 부르기를 그만두고 이제 이분은 이제 약간 친해인 그 맞아요. 상황 속에 네. 극중에서 등장하고 환절기라는 시에는 황도를 백도라고 말하는 당신의 착각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것 외에도 이제 여러 편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렇게 오인이라든지 혼동이라든지라는 테마가 시에서 굉장히 많이 자주 반복이 되고 맞아요. 심지어는 오인인 걸 알고도 안 고쳤다라는 식의 방식도 굉장히 많은 기술이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걸 자주 쓰시는 마음은 어떤 걸까 궁금해졌는데요. 아주 중요하지 않은 일, 뭐 인간의 생명이 걸리거나 네. 뭐 약속 같은 일이 아니라면 저는 우리가 그 실수라고 하기도 하고 네. 혼동 그야말로 그 아주 사소한 혼동 같은데 전 그럴 때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황도를 백도라고 말한다. 네. 황도다라고 말. 백도라니까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그 장면이 사실 사랑스럽죠. 네. 그리고 처음에 미인처럼 잠드는 봄날에서 이제 식당에서 주인을 다른 사람하고 아는 건 좀 다른 경우인데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은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요. 그 미인은. 네. 그래서 식당에 가면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주 무서울 정도로 누구가 누군지를 못 알아봐요. 그리고 네. 그 예를 들면 사람의 옷차림도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옷을 잘 입은 사람과 약간 남루하게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한 자체 필터가 구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것도 참 멋있다 라는 생각도 했고요. 어느 순간에 그 정확하게 지각하는 일이 아주 여러 의미로 필요가 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네. 이것이 황도면 어떻고 백도면 어떻고 혹은 너가 옷을 그렇게 입었다고 해서 너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네. 이런 모든 이 지각과 분리와 구별 같은 것이 어느 순간 무화되는 것이 그 혼동인 것 같아요. 아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는. 네, 맛있으면 됐지 뭐 혹은 이 사람이 좋으면 됐지 뭐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이 지각하고 구별하고 이렇게 분리해놓고 사는 것인데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에서의 혼동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박준 시인의 팬들이면 아마 많은 분들 다 알고 계신 부분이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궁금해질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시집을 내셨을 때 이 자체를 이제 시의 일부로 생각하신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네. 보시면 이제 시 마지막 시입니다. 네. 세상 끝 등대 연작 2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 여성으로 보이는데 뒷모습에 사진만 되어 있고 밑에 심지어는 1981, 2008 이렇게 아마도 생월연도로 추측이 되는 네.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시인분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꼭 그게 반드시 좋은 도법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박준 시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관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네. 드는데요. 네. 제가 이제 슬픈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기 전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실수가 사람의 삶을 어떻게 빛내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아버지를 빌려오면 아버지가 예전에 역시 트럭인데요. 원래 이제 흙이나 돌을 싣고 다니는 트럭을 하다가 네, 네. 아이스크림 트럭을 하신 거예요. 이제 빈과 공장에서 아이스크림 나오면 그것을 이제 전국으로 뿌려주는 그 영업소의 아이스크림. 아버지가 차에 이제 아이스크림을 운반해야 되니까 이 냉동 시설이 달린 차 큰 트럭을 운전을 하시는데 냉동 버튼을 안 누르고 그걸 몇 번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어휴 아이스크림 다 어떻게? 그럼 다 녹죠? 네. 다 녹으면 그 금액에 당시로서는 큰 금액을 그렇겠죠. 다시 변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걸 누가 하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또 저희 어머니는 속에서 천불이 일고
왜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 왜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 근데 그걸 지금까지 놀릴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약간 동화적인 상상력으로 생각해 보면 네. 그 아이스크림이 한 차 가득 녹은 차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차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그렇겠죠.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면 진짜. 그래서 그 냉동 칸을 청소를 하는데 어차피 아이스크림 녹았으니까 다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저도 가서 청소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이 탑차의 냉동 칸이 마치 동화 속에서나 보던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색색깔로 녹아서 있는 걸 보면 그때는 이제 너무 이제 아버지가 좀 답답했지만 지금 보면 그 아버지의 빛나는 한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녹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청소하다가 목마르면 이렇게 목이 마르면 이렇게 찍어 먹고 이렇게 뜯어서 짜 먹고 예. 다시 이제 사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네. 이거는 사실 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진은. 네. 그래서 다만 제가 시집을 낼 때 표지 이미지에 쓸 수 있겠느냐라고 들어가 있네요. 네. 네. 어떤 베이스나 소스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린 건데 그 책을 만든다는 것이 책의 내용을 작가가 쓰는 것이 분명하지만 뭐 책을 워낙 여러 번 내셔서 경험을 하셨겠지만 편집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책의 마지막 나오는 이 꼴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네. 제목부터 디자인부터 이 책의 컨셉을 정해주는 첫 컨셉의 일까지 편집자가 이 세상 끝 등대라는 제목의 시가 원래 한 편이었는데 이거 1과 2로 나누면서 이걸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것을 시로 넣는 것을 생각을 해봐라. 사람의 생물연도보다 더 시적인 것이 무엇가 있겠니?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이건 이제 편집자가 써주신 시, 아까 뭐 김민정 선배 시인이 써준 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거겠죠. 이제 이 첫 시집이 어떤 누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당연한 일이겠죠. 저를 지배하던 감정인데 뭐 거기서 뭐 당장 나와라가 아니라 그것을 발판으로 어떤 새로운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편집자 선배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가는 사람의 모습인지 혹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인지 이렇게 여러 읽힐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네, 넣게 됐습니다. 시중에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문을 문이 좋아한다라는 네. 그런 또 표현도 있는데 또 말씀하시니까 그 시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네. 시를 문장대로 어떻게 그렇게 잘 외우시 좋은 시를 읽으면 다 외워집니다. 고맙습니다. 연화라는 이름을 좋아하신다고 네. 심지어 여기 따로 이렇게 발문처럼 쓰기도 하시고 맞아요. 네. 또 시 속에 연화라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네. 다른 사람은 이름 안 등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확 들어오는데 네. 연화가 사실은 영화는 최근에 우상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이름이 연화이고 네. 천우희 씨가 맡은 배역이었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거야 뭐 이제 아무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네. 연화라는 이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고색창연한 이름인데 좋아하시는 이유가 제가 의문스러워서 네. 사람이었으면 안 넣었을 거죠. 네. 제가 사람이 아니고요. 네. 지명입니다. 연화가. 연화가요? 네. 그러니까 네. 주로 연화리가 되겠죠. 어디 있나요? 네. 전국에 한 16군데 연화리가요? 정도가 있습니다. 네, 연화리가 있습니다. 뭐 경남 고성에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시를 쓰는 사람이라고 이제 스스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문제가 너무 평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저조차도 선입견이 있는데 뭔가 개성이 넘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인이면 네. 그만의 개성과 와우라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네. 그래서 나는 어떤 개성을 가질까라고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개성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미친 짓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첫 번째 했던 미친 짓이 네임펜 같은 것으로 몸에 시를 쓰는 것이었거든요. 네. 이거 아무한테도 피해주지 않습니다. 네. 제가 목욕탕만 공중 목욕탕만 안 가면 돼요. 네. 그래서 되게 뜨끔하시게 네임펜으로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에 보이는데 이거 메멘토잖아, 메멘토. 영화 메멘토에서. 예, 기억을 이제 네네네. 잊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어가기 위해서 네. 그걸 쓰잖아요. 저는 제 시가 잘 쓰지 못하는 게 분명하니까 이건 종이에 써서 그런 것 같다. 몸에 쓰면 좀 달라요. 뭐 이런 짓을 이제 하다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군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이 눈에 보이는 데는 안 쓰거든요. 네. 손바닥이나 이런 데 안 쓰고 긴 옷을 입으면
티가 나지 않죠. 그러면 누구 만날 때 사실 내 몸에는 수많은 글자들이 써 있는데 약간 쾌감도 생기고 진짜 또 이상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러다가 하나가 무용한 일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의 연하리들을 다 가봐요? 다 가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의 이 네이밍 센스가 다 비슷하시거든요. 그 연꽃 모양의 산세에 붙은 지명이 연하리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가보면 무슨 숙소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그야말로 산이 깊은 곳에 인가가 적은 마을인데 한 8군데 정도 가다가 이걸 왜 계속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완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어떤 저만의 기행 같은 것의 흔적이에요. 네. 이상. 진짜 엄청 노력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네. 시인의 또 시 하나 또 청해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이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표지로 나온 문장이 있던 장마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장마, 태백에서 보내는 편지. 그곳의 아이들은 한번 울기 시작하면 제 몸통보다 더 큰 울음을 낸다고 했습니다. 사내들은 아침부터 취해 있고 평상과 학교와 공장과 광장에도 빛이 내려 이어진 길마다 검다고도 했습니다. 내가 처음 적은 답장에는 갱도에서 죽은 광부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질식사나 아사가 아니라 터져나온 수맥에 익사를 합니다. 하지만 나는 곧 그 종이를 구겨버리고는 이 글이 당신에게 닿을 때쯤이면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편지를 새로 적었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진짜 낭독을 너무 잘하세요. 많은 시인들이 다 그러시지만 네. 많은 분들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피와 살이 되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이 웃음이 터진 노무현 작가님 대신해서 말씀드리면 네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